네, 안녕하세요. 암 환자와 동행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암의 의사의 우창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암 진단 후에 바로 수술하지 않고요. 먼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항암 치료를 하니까 왜 바로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지? 내가 지금 혹시 뭐 안 좋나? 혹은 수술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치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톡 시원하게 이야기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에서 주로 폐암 환자를 보고 있고 항암 치료하는 종양내과 윤신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폐 식도 파트를 하고 있고요. 윤재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수술 전에 이게 항암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폐암 수술 받으러 왔는데 바로 항암 치료하자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술 전에 항암제는 종양이 어떤지 그리고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종양은 비소세포 폐암이어야 됩니다. 소세포 폐암은 안 되고요.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수술 전에 있다고 확인이 된 환자, 그러니까 1기는 아니고 2, 3기 환자, 그리고 표적 유전자가 없는 환자, 표적 유전자가 있으면 바로 수술하면 되거든요. EGFR 그리고 ALK, ALK라는 표적 유전자가 없는 환자는 어차피 수술을 해도 수술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암제를 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재발 위험을 수술 후에 줄이려고 하는 의도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후에 봤더니 재발도 좋고 환자분 애우가 더 좋았다라는 그 의사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수술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좋은 애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맞아요.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선행 항암 치료는요 어떤 경로로 좀 진행이 될까요? 선행 항암 치료는 어쨌든 이 치료의 목적은 수술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여야 되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폐 기능이 수술하고 나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폐 기능이 정상 이상의 범위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행 항암 치료를 했었을 때 추가적인 부작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환자군들, 그런 환자군들은 이제 폐 면역 질환이 있거나 폐 섬유화라던가 아니면 심장이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환자들 외에는 이제 다른 요소가 있겠죠.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모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질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그리고 또 방사선 종양학과까지 여러 과들의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상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이게 너무 초기여가지고 정말 똑 떼어낼 수는 없는, 이게 수술을 하면은 수술 이후에 좀 재발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을 가지고 여러 과의 의사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다학제적으로 좀 먼저 항암 치료해가지고 재발의 위험을 줄여서 나은 애호를 줄 수 있는 게 선행항암 요법의 어떤 요지라고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선행항암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수술은 언제쯤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선행항암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암이 안 보이네? 이런 케이스 혹시 있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선행항암은 수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고 수술 안 해도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하는 일정은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주사의 성분이 면역항암제랑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해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항암 주사를 맞게 되고, 대부분의 간격은 3주 간격이에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주사를 맞게 되고, 사실 항암 주사 맞자 그러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머리 빠지나요? 울렁거리나요? 이걸 걱정하시는데, 탈모는 편평 상피암으로 진단되는 환자 중 일부 탁솔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 환자분들께만 생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탈모 없이 잘 견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마지막 항암 주사가 들어가고 나서 4주에서 6주,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후에 수술을 하게 돼요.
환자분들은 빨리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4에서 6주 정도 시간을 떼어내는 이렇게 간격을 두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항암 기운이 다 빠지고 면역력이 회복이 되고 또 체력도 조금 회복이 돼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 몸의 회복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간격을 두는 거군요. 혹시 우리가 하는 검사들 중에 이런 수술 전에 항암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애호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나 뭐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애호들이 좀 있을까요? 첫 항암 주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총 3번의 사이클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80일 정도가 소요가 돼서 달로 치면은 2달 반에서 한 3개월 정도가 되고요. 항암제의 또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4사이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100일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수술까지 필요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긴 시간인데 그런 치료의 어떤 그 사이클을 갈 때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검사하는 것들 중에 어떤 이 치료의 어떤 예후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암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수술 전 항암제를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수술 전에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면역 지표예요. 그래서 PD-L1이라고 하는 면역 지표가 낮으면 한 15% 정도의 완전 관해라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반응 완전 관해가 15%. 만일 PD-L1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35%까지도 완전 관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면역 지표가 중요한 마커가 될 수 있고 치료 중에도 우리가 오실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에서 만일 병변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줄어들었어요를 오실 때마다 엑스레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번 맞고 오셨는데 병변이 많이 줄어들어 있으면 환자도 기쁘고 저희도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제 종양내과 오실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는 치료 중에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수술 전에 이제 흉부 CT를 시행을 하면 이제 영상학적인 반응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수술을 결국 이제 못하고 질병이 예상한 것보다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100명 중에 약 20명, 20% 정도가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도 계속 일치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보단 다른 치료, 즉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그리고 이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어떤 불발 사건 같은 것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최선의 선택을 취해가는 게 결국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니까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치료 방법도 선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워낙에 긴 치료 여정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니까 혹시 치료 시작 전에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지 환자분들께서.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리고 나서 항암제 맞으러 오실 때까지 시간이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뭔가 준비하고 싶잖아요. 예, 그럴 때는 가까운 내과에서 폐렴 예방접종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적 여유가 더 있으시면 필요한 치과 치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치과 치료가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긴 여정의 치료라면 그거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되겠지만 만일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 있다면 항암 치료 전에 예방접종이랑 치과 치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과 병원이랑 치과는 한번 들른 다음에 치료 시작을 해야겠네요. 우리 앞서 또 말씀 주셨는데 다행히 이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은 그래도 좀 드물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생길 수 있는 이 과정 속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울렁거리는 거 가장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항고토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고, 탈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탁솔이란 항암제 쓰는 경우만 생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서너 차례 항암 치료가 끝나면 다시 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그 탈모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속상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탈모나 울렁거림 말고도 약간의 피로감, 식욕부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식사를 못 하셔서 일주일에 2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데서 이제 필요하다면 수액이나 영양제 맞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체중이 빠지는 게 근육이 빠지고 하실 테니까 이 이후의 과정도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이게 살 빠지는 건 뭐 당연히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반드시 영양선 내가 충분히 먹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면 또 우리 수술까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면역 항암제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건 또 다른 뭐 부작용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면역 항암제는 사실은 울렁거리고 토하는 항암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면역 항암제의 원리 자체가 암 세포랑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싸우도록 만들어진 항암제이기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거는 암 세포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저희가 염려를 하거든요. 가장 겁나는 부작용은 폐렴입니다. 근데 폐를 수술해야 되는데 폐렴이 생기면 사실 수술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겁을 많이 내는데요. 흔하게 생기지는 않고 3에서 5% 정도 생기고, 폐 자체가 섬유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폐렴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폐 섬유화가 있는 환자는 사실 수술 전 선행 면역 항암제 좋은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면역 관련 부작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가려움증, 피부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한 25%, 4명 중에 1분 정도는 가려움증 때문에 힘들어들 하시고, 또 무던히 갑상선 조직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궁금해하세요. 내가 또 항암도 해야 되고 면역 항암도 해야 되는데 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혹은 날 것 먹어도 되는 건지, 회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면역력을 떨어뜨린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 치료 약을 먹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모든 약은 기본적으로 간에서 대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간에서 대사되는 게 많아지면 결국 간이 하는 일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면역 항암제나 일반 항암제 자체만으로도 간에 많이 부담을 주는 상태에서 보조적인 약들까지 추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수술을 제때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서 지정한 면역 항암제와 일반 항암제 외에 다른 추가적인 약들을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날 음식 먹어도 되는지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날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먹는 날 음식들은 보통 많이 정제되고 균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드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날 음식을 먹는 게 혹시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염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하라고 하지만, 건강 보조식품만큼의 그런 제한은 두지 않고 가능한 원하시는 어느 정도까지는 드시는 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어회, 육회 드시는지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끗하게 장만된 날 음식은 암에 나쁘지 않고 항암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 드시면서 그래도 체중도 좀 유지하셔야 되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좀 검증되지 않은 약들을 먹는 것이 더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혹시 이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께서도 비용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시나요? 가장 실질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문제죠. 아직까지 안타깝게 나라에서 급여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시면 임상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 부담을 덜어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건 종양내과에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아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진단 후에 수술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항암요법을 한 이런 선행항암요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치료의 순서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결국 이 암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재발도 줄이고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정말 다양한 치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치유하지 못했던 병들도 이제 선행항암을 해가지고 초두까지 이어져서 완치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암 환자분들께서도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의료진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암행어사는 앞으로도 환자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